회장님, 여기에 서명과 인감날인 부탁드립니다. 회장 정태호의 손은 떨렸고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서류에는 회사 지분, 강남, 부동산, 해외 계좌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 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사위 윤상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 명의 경찰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태호는 인감 도장을 놓쳤으며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관은 태호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으며 그녀의 왼쪽 팔을 스치는 순간 소매 사이로 작은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저 흉터는 설마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중견기업 회장 정태호는 오늘도 그 영상을 틀었고 25년 전 강릉의 작은 모텔에서 일어난 화재 뉴스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소방관들이 검은 연기를 뚫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망 3명, 실종 1명이라는 자막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실종 1명의 아버지였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5, 서울에서 중견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그의 손이 떨렸고 화면 속에서 모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반복되었습니다. 6살 여아 정지우 양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호는 숨을 참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방에서 아내 은주가 여보하고 작게 불렀지만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화면 속 무너진 건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를 외치던 그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태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태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했고 거래처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경영인이라 불렀지만 태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온전한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고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방은 2층 복도 끝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분홍색 커튼과 작은 책상, 인형들이 놓인 침대까지 모든 것이 그날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은주는 가끔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고리를 만지작거리지만 결국 열지 못하고 돌아섰고 태호 역시 그 방문 앞에 서면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태호는 뉴스 영상을 끄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은주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우 생일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1살이 됐을 딸의 생일을 부부는 매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고 케이크도 없고 축하도 없는 생일이 25번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호의 옆에 앉아 사진을 천천히 내밀었고 태호는 그 사진 속 6살 지우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태호가 말했고 나도 미안해요. 은주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엇이 미안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그 죄책감을 나누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태호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허름한 모텔에 묵지 않았다면 딸은 지금 그들 곁에서 웃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태호는 25년 동안 그 죄책감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왔고 은주 역시 똑같은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잊어버린 부부였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따로 울었습니다. 태호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고 평소처럼 임원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화재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재무이사가 올해 매출 목표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태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상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태호는 정신을 차리고 괜찮네. 계속하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호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태호는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작은 토끼 인형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열쇠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으며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태호는 작게 중얼거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고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호 회장님 맞으십니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태호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MBC 시사교양팀 조연출 김민지라고 합니다. 회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민지는 방송국에서 25년 전 대형 화재 사건 특집을 제작 중이며 유가족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자료를 검토하다가 회장님, 가족분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실종 가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그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은주와 상의했고 여보,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어쩌면 지우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와 은주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딸을 잃은 게 아니라 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지우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태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잘한 걸까요? 라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태호가 대답했고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었고 태호와 은주는 거실에서 함께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는 25년 전 화재 현장 영상이 나왔고 이어서 태호와 은주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저희 딸 지우는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였거든요. 은주가 화면 속에서 말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태호의 휴대폰에는 지인들의 위로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태호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 태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어떤 분이 회장님을 찾아오셨는데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데? 태호가 물었고 비서실장은 그게 본인이 회장님 따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서실장이 물었고 태호는 일어서며 내가 직접 내려가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태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호를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저 정태호 회장님 맞으시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세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세연이 말했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한데요. 저 혹시 회장님 따님이 아닐까 해서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제 출생 기록도 명확하지 않아요. 세연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회장님 부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왼쪽 팔꿈치 화상 자국. 세연이 말을 멈추고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꿈치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고 태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세연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실종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DNA 검사를 받아봤어요.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세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고 거기에는 부모, 자녀 관계 가능성 99.8%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고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회장님을 보니까 왠지 모를 그리움이. 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세연을 끌어안았고 지우야 정말 내가 지우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세연이 작게 불렀고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세연을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이구나, 지우야. 태호는 반복해서 중얼거렸고 세연도 태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세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 왔어라고 불렀습니다.
은주가 거실에서 나왔다가 세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고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고 세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은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고 이게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태호가 대답했고 은주는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불과 연기, 그리고 누군가 지우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고 지우 정말 우리 지우야? 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여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객실에서 묵었고 태호와 은주는 침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딸일까요? 은주가 물었고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믿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태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화상 자국은요? 그건 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은주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태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정식 DNA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 신원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세연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일이에요. 태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태호를 돌아보며 여보,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우리가 또 상처받을 수는 없어요. 태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연은 태호의 집에 머물렀고 은주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태호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연 씨,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요? 은주가 물었고 세연은 보육원 생활과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겠네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지우라면 우리가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사기꾼이라면? 은주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라면? 라는 의심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은 거실에서 옛날 앨범을 보고 있었고 지우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였을까요? 세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고 은주는 옆에 앉아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책상 서랍에서 지우의 유품인 토끼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저 사람이 정말 너니? 태호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태호는 개인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강세연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조사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요라고 의뢰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은 보고서를 보내왔고
세연의 과거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세연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특별한 범죄 기록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기록이군 태호는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태호와 은주, 세연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세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고 검사 결과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태호 씨와 강세연 씨는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야, 정말 우리 지우야라고 반복했습니다. 세연도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쁨보다는 혼란이 앞섰습니다. 정말 지우가 맞구나. 태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은주는 세연의 손을 꼭 잡았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 방도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고 이제 정말 끝난 걸까? 25년의 기다림이?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태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고 완전한 안도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정식으로 태호의 집으로 들어왔고 은주는 25년 동안 닫혀있던 지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으며 방 안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커튼, 작은 책상, 인형들이 놓인 침대, 그리고 벽에 붙은 유치원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나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응, 내 방이야. 엄마가 계속 이대로 두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책상 위에 놓인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으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제 다시 내 방이야. 우리가 함께 정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연은 본격적으로 태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은주는 딸을 되찾은 기쁨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지우야, 아침 먹자. 은주가 아침마다 밝은 목소리로 불렀고 세연은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은 더 이상 빈 의자가 없었고 은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은주가 말했고 세연은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세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고 무언가 어색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며칠 후 세연은 태호에게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결혼? 언제부터 만났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연이 말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주는 기뻐하며 정말 어떤 분인데 빨리 만나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윤상호라고 하고 35살이에요. 세연이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세연은 윤상호를 집으로 데려왔고 상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윤상호라고 합니다. 상호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고 태호는 악수를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태호가 말했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상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은주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세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태호가 물었고 상호는 회사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죠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상호는 투자 업계 이야기, 경제 전망, 그리고 결혼 계획까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봄쯤 결혼하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상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좋아요. 우리 지우가 행복하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라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신중한 표정을 유지했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세연이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물론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호가 돌아가고 은주는 참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태호가 말끝을 흐렸고 은주는 당신 너무 의심 많아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거 축하해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윤상호라는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다시 집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태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투자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요. 요즘 건설자재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경영권이나 지분 구조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상호가 말했고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태호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따님도 돌아오셨으니 승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아직 제가 건강한데 무슨 승계 이야기입니까?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고 왜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세연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은밀히 상호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개인 탐정에게 윤상호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호는 실제로 외국계 투자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나는 계속 불안하지? 태호는 중얼거렸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편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고 은주는 25년 만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으며 세연과 함께 쇼핑도 다니고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은주가 옷을 골라주었고 세연은 어머니 취향 좋으세요. 라고 웃으며 받았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은 태호에게 아버지,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라고 물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보육원 생활,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혼자 살아온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고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세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고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세연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고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태호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평온한 일상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경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는 정지한 수사관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지아는 경찰 경력 7년 차로 사기 전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최근 몇 달간 조직적 사기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패턴인의 지아는 중얼거리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고 화면에는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했고 고령의 자산가들에게 접근해 실종 가족 행세를 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이번 달만 3건째야. 분명 조직이 있어. 지아는 동료 형사에게 말했고 그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거야. 아직 연결고리가 약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용의자 명단을 작성했고 그중 윤상호라는 이름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상호, 이 사람 배후에 뭔가 있어. 지아는 메모했고 이 남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윤상호가 최근 접근한 타깃 리스트를 확보했고 그 목록에서 정태호 회장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태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지아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최근 방송된 화제 실종 가족 특집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태호와 은주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지아는 화면을 집중해서 시청했습니다. 25년 전 강릉 모텔 화재 6살 여아 실종 지아는 중얼거리다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송에서 은주가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고 지아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지안의 팔꿈치에도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설마 지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출생 기록과 양부모님이 남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아였고 25년 전 어느 병원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을 거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지안을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지안이 20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지아는 진짜 부모님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되었고 현재는 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배정된 것이었지요. 우연히 보게 된 사기 조직 팀원 윤상호라는 남자가 정태호에게 접근했다는 정보가 계속 신경 쓰였고 지아는 정태호가 사건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윤상호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강세연이라는 여성과 함께 정태호의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세연, 이 여자는 누구지? 지아는 세연의 신원을 조회했고 놀랍게도 세연 역시 보육원 출신이었으며 태호의 DNA 검사를 통해 딸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태호 회장을 보호하는 거야.
지아는 결심했고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윤상우와 강세연, 이 두 사람을 집중 감시합니다. 정태호 회장 주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모두 파악하세요. 지안이 지시했고 팀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감시 보고서가 들어왔고 윤상호가 여러 차례 태호와 만나 회사 지분, 부동산,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들의 목표는 정태호 회장의 재산이야. 지아는 확신했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안의 수사는 더욱 치밀해졌고 윤상호와 강세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며 결정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윤상호는 점점 더 자주 태호의 집을 방문했고 이제는 가족처럼 편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상호는 태호에게 회장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무슨 자료입니까? 라고 물었고 상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과 기업 자산 관리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회장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상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표들이 나왔고 상호는 전문가처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강남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고 향후 23년 내 조정이 예상됩니다. 지금이 자산 재편성의 적기입니다. 상호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회사 지분 구조를 보면 현재 회장님이 60% 보유하고 계신데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시면 미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건강하시지만 세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세연이에게도 유리하고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차를 가져오며 상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라고 거들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요. 한번 검토는 해보죠. 회사 법무팀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고 회장님, 제가 아는 세무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 법무팀이 있는데 굳이라고 하려다가 은주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호 씨가 추천하는 분이면 믿을만 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다음 주 상호가 소개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상호와 함께 온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고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상호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현재 회장님 자산 규모를 보면 상속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증여하시면 절세 효과가 크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 30%를 따님께 증여하시고 강남 소재 부동산 두 채도 명예 이전하시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세연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상호가 세연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라고 설득했습니다. 태호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이사회하고도 상의해야 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세법 개정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회사 법무팀장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이 서류들 좀 검토해 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회장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따님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은주와 세연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상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고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태호가 망설이자 세연이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세연아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회장님도 따님 행복을 원하시잖아라고 설득했고 은주도 여보 우리 딸 위해서 해주는 게 어때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태호는 결국 알겠습니다. 일단 지분 10%만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보죠라고 양보했습니다. 상호는 잠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금방 미소를 지으며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분 증여 서류에 서명했고 세연은 정식으로 회사 지분 10%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세연아. 이제 넌 우리 회사 주주야. 태호가 말했고 세연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며칠 후 다시 태호를 찾아와 회장님,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남 소재 빌딩 2채, 이것도 명예 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세연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고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랑도 연결된 부분이라서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상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생각하세요라고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은주에게 여보, 상호라는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왜요? 세연이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태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다시 개인 탐정에게 연락했고 윤상호라는 사람 더 깊이 파봐주세요. 과거 금융거래 내역, 인간관계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가 왔고 회장님, 윤상호라는 사람 과거에 몇 건의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관련해서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보고서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역시 뭔가 있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은주와 세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다시 집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은주와 세연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그래요, 축하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집안은 분주했으며 은주는 웨딩홀 예약부터 하객 명단까지 직접 챙기며 행복해했습니다. 지우야,
이 드레스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주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고 세연은 어머니가 골라주시는 게 다 예뻐요라고 웃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윤상호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지아는 윤상호와 강세연의 움직임을 추적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윤상호가 어제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정태호 회장 명의 부동산과 회사 지분이 강세연 명의로 대거 이전됐다고 합니다. 후배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책상을 치며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시간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과장님, 윤상호 조직에 대한 검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정태호 회장이 위험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지아나 증거가 아직 부족해. 지분 이전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은 합법적인 절차야.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조직 사기입니다. 강세연이 정말 딸인지도 의심스럽고 지안이 반박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안은 의문을 풀기 위해 강세연의 DNA 검사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세연이 제출한 DNA 검사는 사설 검사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그 기관은 윤상호와 연결된 업체였습니다. 조작이었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야. 지아는 확신했고 즉시 해당 검사 기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윤상호가 돈을 주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어요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상사를 찾아갔고 과장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윤상호와 강세연을 체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고 지아는 팀원들과 함께 검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윤상호와 강세연이 정태호 회장으로부터 최종 서명을 받는 순간 검거합니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상호는 이번 주 내로 태호에게 마지막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받을 예정이었고 그것이 체포의 적기였습니다. 며칠 후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윤상호가 내일 오후 정태호 회장 집을 방문해서 최종 서류에 서명받을 예정입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아는 팀원들을 소집했고 내일이 윤상호 일당을 체포하는 날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팀원들과 함께 정태호의 집 근처에 대기했고 윤상호의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팀장님, 윤상호 차량 포착했습니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모두 준비.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진입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아는 정태호의 집을 바라보았고 윤상호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 시작이야. 지아는 권총집을 확인하며 긴장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태호의 집 현관문을 열었고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들어오면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상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태호는 소파에 앉아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세연도 함께 들어왔고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태호가 힘없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로 나오면서 상호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상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정리할 서류가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 놓았고 서류들이 쌓이면서 테이블 위가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들만 처리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세연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상호가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서류를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보며 이건 또 뭡니까? 라고 물었고 상호는 회장님 개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와 투자 자산을 세연이에게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계좌까지? 태호가 놀라서 반문했지만 상호는 네, 세법상 해외 자산도 미리 정리하는 게 유리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너무 과합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려 했지만 세연이 다가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태호는 당황하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라고 말했지만 세연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다시 떠날게요. 25년 동안 혼자 살았던 것처럼 또 혼자 살 수 있어요. 세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은주가 급하게 달려와 지우야, 무슨 소리야? 어디 가겠다는 거야? 라고 세연을 꼭 안았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신중하려고만 했어라고 말하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상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회장님, 세연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아시잖습니까? 이 아이는 진심으로 회장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요라고 거들었습니다. 은주도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25년 동안 우리가 해주지 못한 것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죠라고 설득했습니다. 태호는 사방에서 압박받는 느낌이었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주세요. 태호가 결국 항복하듯 말했고 상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여기에 서명과 인감날인 부탁드립니다. 상호가 정중하게 말하면서 서류의 서명란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태호의 손은 떨렸고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져서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서류에는 회사 지분, 강남 부동산, 해외 계좌까지 태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물 좀 드릴까요? 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상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가고 태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은주는 옆에서 초조하게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고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여러 명의 경찰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라서 인감도장을 손에서 놓쳤고 도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윤상호, 강세연, 재산 편취 및 조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안이 영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상호는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형사들이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세연은 은주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말 딸이에요. 정말이라고요. 라고 울부짖었고 은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우리 집에 갑자기 이렇게라고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세연에게 천천히 다가가 수갑을 꺼내며 강세연 씨, 당신은 정태호 회장의 친딸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윤상호와 공모해서 회장님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딸이에요. DNA 검사에서 일치했다고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세연 앞에 펼쳐 보이며 이 DNA 검사 기관이 윤상호와 짜고 결과를 조작했고 이미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은주는 세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지우야 아니, 당신 정말 우리 딸이 아니었어? 우리를 속인 거였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호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았고 모든 게 정당했다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상호와 세연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가는 순간 지안이 태호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태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가 태호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왼쪽 팔의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태호는 지안의 왼쪽 팔꿈치에 있는 작고 오래된 화상 흉터를 순간적으로 보게 되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흉터는 왼쪽 팔꿈치 설마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태호의 시선을 눈치채고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회장님, 정말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며 태호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태호는 지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왠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경찰청 수사과 정지안입니다. 오랫동안 윤상호 조직을 추적해왔고 오늘 드디어 검거하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태호는 정지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 정지우와 너무나 비슷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사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지안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상호와 세연을 완전히 밖으로 끌고 나갔고 거실에는 태호와 은주 그리고 지안만 남게 되었으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도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말 1초만 늦었어도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라고 중얼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회장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경찰청으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안이 명함을 내려놓으려고 팔을 뻗는 바람에 소매가 다시 살짝 거쳤고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장 흉터가 또다시 태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은주가 방송에서 했던 말 우리 지우는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였거든요라는 말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혹시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지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지아는 이미 소매를 재빨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어렸을 때 다쳤던 건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께 들으니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고 태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지안이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거실에는 태호와 은주만 남았으며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야, 우리 진짜 지우는 어디 있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라고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저 흉터 왼쪽 팔꿈치 정지한 지우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완전히 떠난 후에도 태호와 은주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모두 멍한 상태였습니다. 벽시계는 어느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눈물로 갈라져 있었으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가짜를 딸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인감도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초 단 1초만 늦었어도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을 태호가 중얼거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며 떨렸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제가 당신을 계속 설득해서 서명하라고 압박했잖아요 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태호도 자신을 탓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울었고 25년 동안 쌓여온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방금 겪은 끔찍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우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끝인 걸까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은주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고 태호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라고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꼭 안으며 함께 견뎌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 이겨낼 게 없잖아요. 25년도 견뎠는데라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지우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천천히 내려왔고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만 한 모금씩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를 구해준 그 형사님 정재한이라고 했죠? 이름이 참 특이하던데 은주가 먼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네, 정재한 그랬던 것 같아요. 태호가 대답했고 그 순간 다시 지안의 팔에 있던 작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갔어요. 참 이상하죠? 은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왼쪽 팔꿈치 화상 흉터 정지한 지우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 은주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흔들며 물었지만 태호는 여전히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우였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정재한이 된 걸까? 태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추측이었기에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 지쳐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지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팔꿈치에 그 작은 화상 흉터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게 될 거야.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어. 태호는 결심했고 지안의 명함을 꼭 쥐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으며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으며 빗줄기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호는 지안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머니에 넣었으며 오늘 모든 진실을 확인하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태호는 경찰청 정문 앞에 서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지한 수사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태호라고 하는데 급히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태호가 접수대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어 위층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지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고 태호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직접 오시다니 혹시 어제 사건 때문에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지안이 다가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밤새 생각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태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태호의 진지하고 피곤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으며 이쪽으로 오시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복도 끝 회의실로 태호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침묵이 흘렀고 태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안이 먼저 부드럽게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깊은 숨을 여러 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수사관님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였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어린 시절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수사관님의 왼쪽 팔꿈치에 있는 흉터를 봤습니다. 작은 화상 흉터 말입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지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다쳤다고 양부모님께 들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무의식 중에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태호는 가방에서 오래되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공원 그네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왼쪽 팔을 살짝 들어 올린 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정지우입니다. 25년 전 강릉 화재 사고로 실종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고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지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상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흉터를 25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고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지안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만졌고 태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수사관님, 저는 황당한 질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혹시 수사관님이 제 딸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지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5년 전 강릉의 한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양부모님께 들었어요. 신원불명 아동으로 보육원에 보내졌다가 5살 때 입양됐다고요. 지안이 계속 말했고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너무 격한 감정 때문에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고 사실은 저도 어제 밤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태호가 급하게 물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장님의 실종된 따님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방송도 우연히 보게 됐고요. 지안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회장님 부인께서 말씀하신 왼쪽 팔꿈치 화상 흉터, 저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흉터가 있어서
너무 놀랐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럼 확인해 보셨습니까? DNA 검사 같은 걸? 라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경찰청 공식 양식의 DNA 검사 신청서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찰청 법의학과에 긴급으로 의뢰했어요. 회장님께서 25년 전에 경찰에 제출하신 DNA 샘플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나왔습니까? 태호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나온다고 연락받았어요. 아마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안이 벽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지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고 같이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네, 저도 회장님과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함께 알고 싶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으며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지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의학과 김 박사님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지안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일어났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고 태호는 벽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할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지안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반복해서 들이쉬었습니다. 지하 2층 법의학과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가운을 입은 김 박사가 서류를 들고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수사관님, 그리고 정태호 회장님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각자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시죠. 중요한 결과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의자를 권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박사는 검사 결과 서류를 천천히 펼쳐 두 사람 앞에 놓으며 정태호 씨와 정지한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라고 말을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숨을 완전히 멈췄고 지안의 손도 태호의 손을 더욱 세게 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두 분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딸 관계입니다. 김 박사가 침착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고 태호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고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확실합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오차 가능성은 0.01%도 안 됩니다.
두 분은 명백히 생물학적 부녀 관계입니다. 김 박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서류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지안을 돌아보았고 25년 전 강릉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웃던 6살 지우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31살 지안의 얼굴과 완벽하게 겹쳐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우리 지우야 맞구나. 25년 만에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아버지 저예요. 정지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안을 꼭 끌어안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25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양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지안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고 두 사람은 법의학과 실험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5년의 기다림, 25년의 그리움, 25년의 슬픔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이 기적처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회사 법무팀과 함께 윤상호와 강세연의 사기 사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산 이전은 사기로 인정되어 무효화될 수 있었고 회사 지분과 부동산 명의도 점차 원상복구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윤상호 조직의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소 10건 이상의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었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대부분 고령의 독거노인이나 가족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무팀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강세연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구속 수감되었고 재판 준비 중입니다. 윤상우와 함께 중형이 예상됩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그래도 한때는 딸이라고 믿었는데라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안이 회사로 태호를 찾아왔고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들어오렴. 태호가 반갑게 맞이했고 지안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태호가 물었고 지안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과거 기록들이에요. 지안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는 병원 기록, 보육원 생활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양부모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구나. 태호가 양부모님 사진을 보며 말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정민수, 김영희 부부님이세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지안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사진 속 부부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부모님 묘소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두 분께 인사드리고 싶으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당연하지. 그분들께 꼭 인사드려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태호와 은주,
지아는 함께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지안이 양부모님의 묘 앞으로 안내했고 태호와 은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는 정민수, 김영희, 사랑하는 딸 지안이 그리워하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절을 올리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를 지안이를 사랑해 주셔서라고 절을 올렸습니다. 지안은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 제 친부모님이세요. 좋은 분들이시죠? 라고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가 지안아, 내 어렸을 때 이야기 좀 더 들려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차 안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은주와 지안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경찰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고 윤상호 조직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안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수사관님께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건과 무관합니다. 수사 결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안의 동료들이 다가와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안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다들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지안은 처음으로 태호의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고 은주는 약속대로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지안이 감탄하며 말했고 은주는 기뻐하며 많이 먹어. 우리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지안아, 회사 일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이 일 정말 좋아해요.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은주가 지안아, 혹시 내가 기억하는 거 있니? 화재 당시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희미하게요. 연기가 자욱하고 누군가 지우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본 순간이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돌아간 후 태호와 은주는 거실에 남아 있었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죠? 라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25년 만에 우리 딸을 다시 만났어요. 태호가 대답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아니 지안이가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태호가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고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고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태호의 집 마당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지아는 어김없이 부모님 집을 찾았고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지안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고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니까 어제부터 준비했어. 많이 먹어. 은주가 지안의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태호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안아, 요즘 사건은 어때? 너무 힘들진 않고?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 달에 승진 심사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태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 지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은주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아, 맞다. 지안아, 이거 봐. 은주가 앨범을 가져와 펼쳤고 거기에는 지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언제? 지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양부모님 댁에 가서 사진들을 복사해 왔어. 우리 앨범에도 내가 있어야 하잖아.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앨범을 넘기며 자신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경찰 임용식 사진들을 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지안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도 앨범을 함께 보며 이 사진 봐. 경찰 제복 입은 모습 정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워요. 지안이 웃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세 사람은 앨범을 보며 웃고 떠들었고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안아, 혹시 결혼 생각은 없니? 은주가 슬쩍 물었고 지안은 당황하며 어머니,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웃으며 아직 31살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굴어요라고 은주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지. 은주가 말했고 지안은 얼굴을 붉히며 그만해요. 어머니라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지안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은주는 반찬통을 여러 개 싸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혼자 사니까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 은주가 반찬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요? 제가 다 못 먹어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지만 은주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으라고 강권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안은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조심히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지안을 꼭 안으며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속삭였고 지안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안이 떠난 후 태호와 은주는 창가에 서서 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은주가 남편의 팔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25년 만에 딸을 되찾았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는 거죠. 급할 것 없어요.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안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지안은 또 부모님 집을 찾았고 이번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승진 확정됐어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은주가 지안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태호도 자랑스럽다, 지안아.
축하한다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케이크에 초를 켜고 함께 불을 껐으며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경위가 됐어. 정말 대단해. 은주가 반복해서 말했고 지안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호는 지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고 이거 내가 받았으면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안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토끼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고 약간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안이 물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내 유품이야. 내가 25년 동안 간직했어.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안은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으며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돌려줄게. 내 거니까. 태호가 말했고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안이 열쇠고리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왔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태호의 집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안은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안아, 양파 좀 썰어줄래? 은주가 부탁했고 지안은 네, 어머니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트리 조명을 점검하며 이거 작년 거라 좀 낡았는데 새로 살까?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것도 예뻐요. 지안이 주방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성대했고 은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건배. 우리 가족의 첫 크리스마스? 태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함께 외쳤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 지안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은주가 물었고 지안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와 은주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얼마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안아 고마워.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 사진이 생겨서 기뻐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액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 사진 거실에 걸어야겠어라고 말했고 즉시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고 오랜 침묵 끝에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안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저도 행복해요. 양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트리에서는 반짝이는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천천히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정태호의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이 가족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봄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